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전 세계 경제와 시사의 핵심 맥락을 짚어보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무역 장벽의 공고화와 지정학적 충돌의 격화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 서 있습니다. 기술 주권을 둘러싼 양보 없는 경쟁 속에서 각국은 생존을 위한 자립 노선과 동맹 재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오늘도 이 복잡한 흐름을 명쾌한 역사적 렌즈로 분석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스스로의 힘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패권 경쟁과 에너지 위기 역시 각국이 자주적 경제와 안보 체제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역사적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강대국들이 겪었던 위기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의 본질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3.5%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여력을 30조 원 늘리면서 금리 상승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맞서 전작권의 임기 내 완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등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 역동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디스의 성장률 상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 이면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특정 첨단 산업이 국가 전체를 견인하는 모습은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 시대 당시 카네기의 철강 산업이 미국 경제를 홀로 지탱하던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독점적 기술력을 쥔 대기업이 버텨주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 30조 원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자칫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및 전작권 완수 지시는 외교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결단입니다. 이는 임진왜란 직후 유성룡 선생이 명나라 군대에만 의존하던 국방체질을 바꾸기 위해 무호군적을 정비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해 스스로 지키는 힘인 자강론을 펼쳤던 역사적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맹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 군사 주권 확보는 강대국 사이의 반도체 영토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임시 휴전이 공식 만료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월스트리트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높다는 비판 속에 하락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1.3% 하락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31%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이중적인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외교 중단과 국채금리의 폭등은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의 복합 위기를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도 중동의 긴장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채금리가 치솟아 실물 경제를 강타했죠. 현재 미국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것은 시장이 미국의 거대한 재정 적자와 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동안 증시를 견인하던 인공지능 빅테크 주가들의 급락인데요. 이는 기술적 도약기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자본의 숨고르기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철도 부설 광풍이 불었을 때 철도가 미래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했지만 단기적인 투기 자본이 몰렸다 빠지며 심한 조정을 겪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의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과열된 시장의 거품이 거치는 과도기적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주룽지 전 총리의 화장식에 직접 참석해 추모한 데 이어 장쩌민 전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여러 당내 결속을 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중 갈등 리스크로 구글이 2027년부터 픽셀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로 전격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편 기후변화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우려로 중국 증시에서 곡물 섹터 주가가 7% 이상 폭등하는 기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현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장쩌민 전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고 개혁개방의 상징인 주룽지 전 총리를 예우한 것은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행보입니다. 한 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국가적 위기 때마다
창업 공신들의 상징성을 빌려 내부 결속을 꾀했던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글로벌 자본의 탈중국 흐름은 걷잡을 수 없어 보입니다. 구글이 생산기지를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기로 한 것은 20세기 냉전 시절 서구 기업들이 동구권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공급망을 재편했던 기술적 차단막 형성과 궤를 같이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엘니뇨가 맞물려 중국 증시에서 곡물주가 폭등한 현상입니다. 이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직전 기후변화로 인한 밀 수확량 감소와 유통망 붕괴가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국가체제를 흔들었던 역사적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라는 기술적 고립과 식량 안보라는 생존의 위협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동시에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악화로 병원에서 긴급 검사를 받으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국가정보회의 설치법 등 정책 강행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민 시위가 열렸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러시아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영토 분쟁 지역인 에토로 후섬에 대한 일본 총리의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고 니케이 지수는 미국발 악재와 중동 긴장으로 2.54% 폭락했습니다. 일본의 위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신체적 건강 이상과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은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 통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나타났던 내부 진통을 연상시킵니다. 정부가 정보 통제와 안보를 명분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려 하자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절 시민사회가 억압적 입법에 격렬히 저항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여기에 러시아가 남쿠릴 열도인 에토로 후섬 문제를 빌미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북방의 지정학적 흔들기입니다. 이는 1904년 러일 전쟁 직전 양국이 극동 지역의 세력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외교적 각축전의 현대적 변주입니다. 금융시장 또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얼어붙어 니케이 지수가 대폭락했는데요. 이는 외형적 지표와 달리 기초 체력이 고갈된 1990년대 초 헤이세이법을 붕괴 직전에 불안정한 경제 체질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모스크바가 밤사이 620대 이상의 드론 공습을 받으며 안보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러시아의 예산 적자는 기록적인 8.7조 루블에 달해 연간 계획을 초과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타격으로 인해 전국 주유소의 3분의 1 미만에서만 연료를 구할 수 있는 심각한 두 번째 연료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내수가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수도 모스크바의 하늘이 드론으로 뒤덮이고 산유국인 러시아에서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줄을 서는 아이러니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7년의 러시아 제국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당시 차르 체제 역시 전쟁 장기화로 인해 후방의 철도와 물류망이 붕괴하면서 전방에는 군수물자가, 후방에는 빵과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민심이 폭발하고 제국이 붕괴하는 도화선이 되었죠. 현재의 8.7조 루블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는 군사비 지출의 폭증과 비석유 가스 수입의 급감이라는 양대 악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첨단 3D 프린팅 기술 개발 같은 성과를 홍보하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인 주유소가 마비되었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전쟁이라는 블랙홀이 국가의 기초 체력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휴전이 무산되자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이 봉쇄 해제와 석유 제재 해제 등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열지 않겠다며 봉쇄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란 의회는 적대국 언론과의 인터뷰나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953년 쿠데타 73주년을 맞아 국내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의 강경 노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과 1953년 쿠데타를 언급한 것은 매우 깊은 문화, 역사적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953년 8월 19일은 이란의 민주적 총리였던 모사데크가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다가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가 주도한 쿠데타로 실각한 비극의 날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 날을 기리며 내부 단결을 호소한 것은 외세의 개입에 맞서기 위해 정권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역사적 명분 만들기입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지정학적 길목을 쥐고 제국들을 위협했던 전통적인 비대칭 방어 전술입니다. 국내적으로 외국 언론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며 징역형을 선포한 것은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인한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내부 통제책입니다. 외부의 적을 강조하며 내부의 입을 막는 고립주의 노선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수감 중인 임란 칸 전 총리를 건강 문제로 병원 이송하라고 명령했으나 정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 혼란 속에서도 샤리프 총리는 이슬라마바드에 구글 사무실을 공식 개설하며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7월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 증가 덕분에 3.28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중적인 국면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임 총리의 투옥과 이송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파키스탄 고유의 고질적인 정쟁이 역사이지만 그 와중에 구글 사무실을 유치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인 것은 대단히 영리한 실리 추구입니다. 이는 20세기 후반 인도의 벵갈루루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 오늘날 글로벌 테크 허브로 성장했던 우회적 성장 모델과 닮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내부의 정치적 권력 투쟁과는 별개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디지털 노동력으로 전환해 국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생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문맹 퇴치와 영양실조 해결을 위해 100만 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겠다는 정책 역시 건국 초기 국가 재건을 위해 대규모 청년단을 조직했던 역사적 동원 방식의 현대적 변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모래성 위에서 기술적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려는 아주 위태롭지만 필수적인 행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멘 소식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자잔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전격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예멘 정부군도 여러 전선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비공식 휴전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는데요. 유엔은 민간인 피해 급증과 함께 에너지 시장의 파국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긴박한 사태,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 타격은 국제 에너지 물류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전형적인 비대칭 전쟁의 완성형입니다. 이는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봉쇄함으로써 서구 유럽으로 가는 석유 공급망을 일시에 마비시켰던 사건과 지정학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후티 반군은 값싼 드론 몇 대로 전 세계 원유 유통의 대동맥인 홍해 노선과 사우디의 정제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들의 지정학적 몸값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휴전의 종료와 정부군의 대대적인 반격은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끝없는 내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는 1,800만 명의 민간인들을 인질로 사마 에너지 시장을 위협하는 후티의 전술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안보와 자립을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역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분석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역사의 나침반은 더욱 또렷한 길을 가리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